다 되셨어요? 거기 다 되셨어요? 끝나고 따로 카페 가. 여기 옆에 스타벅스 있던데. 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마음 맞으신 분, 어떤 분은 멘토링 몇 번 오시더니 이제 집 가시다가 친구 돼서 이제 다른 행사를 같이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범을 때 이렇게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그런 거 말고 얘기하시고 편하시면 뭐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8시 15분까지 할게요. 제가 1부 때 비판적이고 목도 안 좋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지한 어떤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혔어요. 이제 2부 동안 제대로 된 여러분들께서 2부에서 많은 도전과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왜 안 좋다고 하는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유튜브 찍었어요. 그 책 소개 간단하게 했는데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세미파커스에서 메일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출판사 메일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여하간 이제 거기서 근데 책을 돈 주고 사서 읽으시냐. 그래서 세미파커스 책 좀 보내드릴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당연히. 왜냐면 그 준다고 해서 다 받으면요, 바빠서 못 읽으면 나만 미안해져. 그래서 죄송한데, 그리고 정말 준 책 중에 대박인 책이 있어서 선정해서 영상 찍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홍보 마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찝찝하고, 그래서 제 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거 딱 영상 찍으니까 출판사에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하고 작가한테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 몰라도 이 작가분이 페이스북 팔로우를 했더라고. 재밌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 프롤로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챕터 첫 문장. 제가 글쟁이들 뭐라고 했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에서 어떻게 개진하냐? 자본주의가 나와요. 정반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책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와 주 52시간의 맹점 말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뭘 말한다? 자본주의.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자본주의는 그냥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래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끌며 발전시켜온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자 정신이다. 이게 뭐냐면요, 보수주의입니다. 제가 보수주의 이러면 자유한국당 이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 정당적 얘기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안 돼요. 저는 일단 학구적인 거 저도 잘 모르지만 책에서 본 내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왜 이게 보수주의냐? 보수주의는 뭘 인정하냐면요, 급진주의자들은 급격하게 뭔가 개혁, 혁명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보수주의 정신은 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프랑스 혁명을 목도한 영국의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드먼드 버크가 아닌 거예요. 막 단두대 막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나가니까. 이게 혁명이라고? 이게 발전이라고? 그러면서 씁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로는 에드먼드 버크가 근대 보수주의의 시초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한 건 보수주의의 이제 개념들을 이제 쭉 쓴 책이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보수주의가 뭐냐? 영속성을 중시합니다. 영속성. 전통과 정통이 뭐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잔소리는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살아남는 인사이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빨리 일어나 이년아. 이거는 5천년, 6천년을 이어져 온 자기개발의 원체입니다. 인간 일생의 본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2층 약당 한석규 제가 예를 자주 들죠. 우울증, 불면증 그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체조하면 다 나. 이게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속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시켜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과 훌륭한 국가란 뭐냐? 급격하게 다 끊고 과거를 다 부정하고 이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온 이 뭐랄까요? 영속성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자본주의 말하죠. 자본주의는 그냥 돈, 시장경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세계를 발전시켜 하나의 흐름이자 정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한다. 책을 연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에 대한 완벽한 퍼즐입니다. 제가 말한 책이 이거예요. 그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두꺼운 박사 논문을 이제 대중서적으로 나온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여러분이 좌파든 우파든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얇아요.
얇은데 비싸. 짜증나게. 근데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학교에서든 교과서 요즘 교과서는 모르겠지만 보수주의가 뭔지 진보주의가 뭔지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제대로. 보수주의가 뭐냐? 여기서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면 본능적으로 그리고 제 편으로 자연법을 추구하는 원. 자연법이 뭐냐?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살인은 나쁜 거지. 뭐 하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맞는 거지. 무슨 사회적 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대 철학적으로는 여러분 보수주의자입니다. 제가 왜 했냐면 1776의 자유가 있고 1789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76의 자유는 미국의 자유 그 독립선언 했던 날이죠. 그리고 1789는 프랑스 혁명이죠. 근데 똑같은 자유라는 단어를 써도 미국의 자유와 프랑스 혁명의 자유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냐? 미국의 그 우리 말하면 연방 헌법의 그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뭘 넣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왜 평등합니까? 인간이 왜 평등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권리, 인권이 왜 있어요? 유물론자 무신론 프레임으로 말하면 인간은 시간 곱하기 우연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왜 다른지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인간만 권리가, 인권이 있어요? 왜 인간은 평등합니까? 미국 헌법에서는 인간이 평등한 이유를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랑 종교 별개 아니야? 아니에요. 퍼포먼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는 게 아니고 미국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미국 법치주의의 시작인 헌법의 기초 명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미국의 자유예요. 근데 미국의 자유인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다 맞다? 그거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왜 한쪽만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머지 이거를 공부하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이제 고종 황제 때문에 이승만이 이제 배제학당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제학당 들어갔을 때 서양 문물을 듣고 자유가 뭔지, 주권이 뭔지, 독립이 뭔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개념, 개인이 뭔지 이승만의 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 극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미국 유학생 선교사가 너 유학 가 안 그러면 죽어 하고 갔을 때 19통의 선교사의 추천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요. 인터뷰하고 미국이 인터뷰하고 영어가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2학년 편입하고 거기서 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려다가 아빠가 이제 편지합니다. 너 일본이 지금 조선에서 너 싫어하니까 오지 마. 그래서 몇 달 뒤에 바로 하버드 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프린스턴 박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당연하지. 조선 조상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을 찾는데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승만이 평생을 주창하는 논문이나 이런 정신이나 이승만의 그 철학을 좀 공부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이승만은 본 거예요. 조선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서구 문명이다. 근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처음 해보니까 서구 문명의 주요 요체가 뭐냐? 기독교다.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미국을 벤치마킹한다.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하는 건국론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국부라잖아요. 국부. 싫든 좋든 국부인데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이 사람의 철학에선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그 헌법 체계가 아니라 미국을 벤치마킹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적 얘기가 아니고 학술적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몰라요. 미국이 뭐라고요? 미국이 말하는 헌법적 가치의 자유는 창조주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 조평세 박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겠죠? 박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쭉 나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1776의 자유는 창조질서와 천부인권을 인정하였던 보수주의적 자유를 의미한다. 보수주의, 여러분들이 보수주의는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감정은 그런데 사실은 보수가 이런 뜻이에요. 천부인권을 인정하십니까? 창조질서를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개념, 이 프레임으로는 우린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북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급하게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보수주의 앞에 괄호치고 기독교 보수주의가 있다는 걸 몰라요. 미국이 성경을 손 얹고 왜 손을 얹는지,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진짜 진지하게 여기서 보면은 제 말씀 드리면 됩니다. 한 교수님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논문을 쓰는 거죠. 뭘 조사했냐?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책이 뭐냐? 2위가 누구냐면요.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 1위가 뭐냐? 미국의 자유헌법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을 땐 아직 영국이란 전쟁 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독립선언서에서 서명을 했는데 영국과 전쟁에서 지면 서명한 사람은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썼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인간은 평등하다. 왜? 창조주 천부인권 때문에. 그 정신을 갖고 미국을 세웠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어요. 건국 대통령 포함 건국의 아버지들, 국부라고 하죠. 그 국부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2위가 존 롤스인데 1위가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유헌법.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성경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게 미국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프랑스 혁명은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자코뱅 좌익 세력의 반기독교 혁명이었다. 아니 그때도 기독교가 나와요. 프랑스 혁명 때는 하나님 자리에 이성을 올려둡니다. 이성 숭배. 이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종교예요, 여러분. 이성을 숭배하는 게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기독교 명절 지우고요. 혁명은 날과 자유, 이성, 최고 존재의 축전일을 제정했다. 여기서 최고 존재는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그래서 이때쯤에 여러분 배우신 거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근데 이거 깨졌어요, 지금.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유한 것, 인류는 이 천부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고 전제한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는 버크와 페인 등의 논쟁을 통해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를 정치 철학적 구분을 낳은 겁니다. 미국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지 프랑스 혁명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지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사람 중심 세계관, 사람 중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 유물론적 무신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본주의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프레임은 그겁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오케이. 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막 이런 게 카톨릭가 있어. 기독교는 문화 안에 종교가 있는데 종교 중에서도 이슬람, 불교, 기독교, 유교, 무교가 있거든? 이 중에 너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거야. 이게 세상 프레임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재단합니다. 이거 이제 정교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교분리는 뭐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인가요? 3대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정교분리가 메이지 유신에서 잘못 번역된 단어라고 합니다. 올바로 번역된 건 국교분리입니다. 국교분리는 뭐냐? 교회가 무슨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잘못된 버전이고 원래 뭐냐? 야, 영국이나 유럽에서 질린 게 뭐예요? 아니 도지사가 천주교인인데 이 도지사는 기독교인, 이 도지사는 천주교인. 그러니까 싸워. 근데 끌려가는 건 백성들이야. 전쟁에서 지면 내 가족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 몇백 년, 100년 전쟁, 30년 전쟁 막 지긋지긋해. 종교를 명분 삼아 싸우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구상하시면서 뭐야? 야, 이제 국가 니들이랑 우리 예배는 별개야. 개인의 종교야. 이게 국교 분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가, 어디서 뭐가 정치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프레임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예시 볼까요? 여러분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에서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이버가 나눠놓은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뇌도 그렇게 서랍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교도 없고 기독교는 당연히 없겠죠?
두 번째, 다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뉴스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를 넣으면 안 된다는 무신론적 유물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신앙과 생활의 분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주일 버전, 내 버전 따로. 직장에서는 주일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내가 얘기하면 젠틀하지 않고 매너를 잃은 척. 그렇게 프레이밍이 됐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생활, 신앙과 생활의 올바른 일치는 뭐냐?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걸 봐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치가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치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품어놓는 보자기와 같다는 겁니다. 스포츠도 정치 체제가 선택한 걸로 스포츠도 우리가 프로야구, 프로농구 다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케아 침대로 잠을 자십니까? 그것도 정치적이에요. 모든 게 정치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스마트 시민이 뭐냐? 이런 체계를 스마트 복음 시민이 뭐냐? 복음관으로 봐야 된다.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는 관점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 정치, 사회, 경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곧 모든 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스마트 복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스마트 복음 브레인. 이건 지저스 프레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왜 갑자기 철학 얘기를 확 했죠? 자본주의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 책에서 뭘 얘기하죠? 반쪽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90년생이 온다 어느 챕터에서는 제가 밑줄 긋고 따로 빼놨어요. 따로 썼어요. 이거 공산주의다. 급진주의적 발상이다. 유시민께서 국가를 보는 국가관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책은 자본주의를 빡 꺼내면서 이건 세계의 정신이다. 흐름이다. 전통과 정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자본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 쭉 읽으시면 뭐냐면, 여러분 직장의 종말, 직업의 종말이라는 파란색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청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산업자본주의가 있었고 수정자본주의가 있었고 금융자본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냐? 아이디어 자본주의다. 왜?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이제 기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우리가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돈과 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과 자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아이디어 자본주의다. 이는 아이디어가 곧 자본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 뭐와 관련되어 있냐?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디어 자본주의는 곧 스타트업 자본주의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논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스타트업? 그러면 책임사자 너 지금 IT 그리고 이공계열 공대 간 애들만 기회가 있는 거지. 나 인문학이야. 여기서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왜? 스티브 잡스 영화 보시면요. 어떤 씬이 있냐면 스티브 잡스랑 그 초창기 스타트업 같이 했던 친구가 싸워요. 야, 나는 이거 개발했고 이거 개발했고 이거 개발했어. 너는 뭐 했어? 그때 넌 뭐야? 이럴 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휘자야. 이게 인문학적 관점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하면 여러분들 다른 세상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입니다. 직업의 종말. 이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 자본주의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작가만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쭉쭉 가겠습니다. 판교족 나오죠? 판교족은 동시대를 살며 동일한 정서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목적, 내재된 성향이 공시족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판교족의 가장 큰 특징은 창업을 통해 더 큰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청년들도 있단 말입니다. 공시족만 얘기하면 안 되고 판교족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시족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특성은 바로 자기주도성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자조라고 합니다. 자조. 근데 자조란 단어를 우리 오늘날 단어로 하면 자기개발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하다. 아까도 거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뭐죠? 그러니까 나는 1순위가 안정성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할 거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만 있다? 이게 아니라 판교족에 꿈틀꿈틀대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 거야. 내가 창조할 거야.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삼성전자 월급 포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게 자기 주도성 판교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게 끝났다. 사법고시 그거 폐지했으니까 끝났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개천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 스스로 만들거나 선택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90년생이 온다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분은 82년생이 아니에요. 이 인생에 관록이 있습니다. 실제 창업하는 많은 팀들을 코치를 하고 실제 자기가 50대인지 60대인지 모르겠지만 50대라고 한다면 4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실제 통용되는,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죠? 비합리, 탈합리, 비논리, 탈논리, 불강력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내가 찾는 행복, 자기 부여,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사회 탓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고 값지다는 거야. 이 말을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런 말로 우리 또 취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 책이 나쁘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도표를 말해줍니다. 뭐예요? 헬조선. 진짜 헬조선은 뭐냐면 고종 때, 조선 말기 때 퍼센티지는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청원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요. 양반이 우리 엄마 나쁜 짓 해도 고소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헬조선이에요. 고종이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헬조선인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을 그렇게 욕하고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 막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시면서 도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개천을 옮기거나 새로운 개천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지금의 개천이 구조적으로 청년들을 용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뜬구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한국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힘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록으로 자기 아이덴티티 아이디어로 뭘 제시하냐? 청년들을 용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구조의 개선이라면 우리가 다른 개천으로 옮겨가거나 새로 만들면 된다. 이게 프레이밍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게 비싼 인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광고료만 했으면 저는 이렇게 사업을 못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리고 독서 멘토링, 연애 멘토링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짜고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 지식을 전공하고 이게 컨텐츠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개천을 스스로 파버리는 겁니다. 누가? 밀레니얼 세대가. 왜? 저는 월급 주는 인생 그렇게 살면 저 암 걸려서 죽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관료주의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구 밑에 못 들어가요, 저는. 그러면서 인사이트 포인트 네 번째, 은둔군을 얘기하거든요. 은둔군이 삼성 창업자의 뭐라고 해야 되지? 가치관? 뭐라고 하지? 그거예요. 은둔군. 은둔군이 뭐냐? 사람이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하고 고의적으로 주변의 신경을 끄는 등 다소 우둔해야 하며 근면성실하게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은둔군을 따져보면 성공의 본질과 잘 맞아떨어진다. 성공, 즉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높은 상태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수주의거든요. 왜 보수주의냐면요. 여러분, 각자 재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재능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와 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와 열이 있어요. 조던 B. 피터슨 교수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뭐가 나오죠? 가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제는요, 진화론 프레임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가제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인간이 이때쯤 만들어졌대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서요. 인간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대요. 진화론적으로. 근데 나무는 여기 있어요. 나무는. 근데 바닷가재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근데 바닷가재가 어떻게 먹고 살죠? 심해에 있으면은 썩은 고기가 떨어지거나 자기가 이렇게 먹이를 찾겠죠. 그러면 먹이는 제한돼 있고 안전한 거처가 제한돼 있어요. 그죠? 다 가재가 모두 다 힐스테이트 같은 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가재가 뭐예요?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와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놈이 가장 좋은 거처에 있으면서 암컷들과 짝짓기를 모두 합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게 뭐냐? 급진주의자. 이거 급진주의자 버전으로는 뭐냐면 야 구조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우와 열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야. 언제부터 생겼냐? 진화론 프레임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우주는 우와 열이 있었어. 이해가 되시죠?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능이 다르니까 뭐냐? 자본주의나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내내 뭐 평범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내내 의미 있는 생각할 수도 있고 죄송해요. 따뜻한 물 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재능이 달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너무 독점한다? 그러면 국가가 좀 어떻게 좀 세금을 많이 뗀다든지 근데 너무 많이 떼면 또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 팽팽한 긴장감과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팽팽한 균형과 긴장감 자체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로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매우 추상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뭐냐? 그러니까 성공이란 단어부터 틀렸다고 하신다? 그건 급진주의자입니다. 근데 은둔군 얘기를 하면서 창업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책 진짜 스타트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어떻게 투자받고 어떤 과정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 전제돼야 된다. 초중고등학교 거치지 않고 대학을 지나갈 수 없듯이 이게 보수주의적 관점입니다.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둔과 근을 통해서 한 분야 깊게 파고 이렇게 쭉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여기 또 어른의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성장만 한다고 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운. 운 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운. 근데요, 여러분, 그 삼성전자 전 CEO인 그 사장님 이름 뭐였죠? 아니요. 삼성전자 CEO요. 회장 말고. 그분, 그 초격차 작가 있어요. 권오현 사장님 책을 보거나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큰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물며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운이 필요합니다. 뭐냐?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탐구해도 설명이 안 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 7선, 8선 몇 선 했습니까? 그건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대통령은 하늘이 찍어야 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성과 합리가 맞다고 하면서도 뭘 얘기합니까? 이성과 합리로 설명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다 보편적으로 뭘 얘기하냐? 근데 야, 너 노력으로 안 되고 운이 필요해. 그 운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은희해. 은희해. 그리고 5번째 포인트 뭐냐?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나 자신을 단단해지게 해주는 영역이 뭘까? 그것은 바로 생존력이다. 생존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내가 유튜브 하나로 밥 먹고 살 수 없는 건 알아.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겁니다. 생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분도 그런 실수 어떻게 하죠? 공무원 하면서 나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 됩니까? 관료주의 체제에서 30년 동안 있는데 떡볶이가 내가 만든 떡볶이를 떡볶이 먹으러 오세요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성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료주의 틀 안에서만 있으니까 사회를 잘 모르시고 투자해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 이거 사업자금 너 아내한테 칭찬받아야지. 언제까지 40평 살래? 60평 더 살아야지. 자기 퇴직금 하다가 망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생존력. 본인 스스로 살아가야 될 생존력.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존하시고 계시죠? 대기업에서 퇴사하신 분이 어디 시험 봅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생존력.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장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생존하려고 하는 그 뭐랄까요? 노력이 되게 크시거든요. 스타트업의 장점이 뭐냐? 생존력이 늘어난다. 근데 이 생존력은 누가 교과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평균적으로 3번인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패한다고 해요. 실리콘밸리나 훌륭한 멘토링 서비스는 뭘 얘기하냐? 실패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패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대기업 성공한 CEO가 나와서 실패 얘기를 합니다. 왜? 실패는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기 밑줄 많이 쳤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특히 지식과 경험은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어도 생존력은 얻기가 쉽지 않다. 가령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커서 사업 도전 큰 실패를 하던 해야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고통 훈련이다. 여기서 고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통의 문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넌크리스천 세계관은 고통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지 않는 걸 고통이라고 해요. 그죠? 거치게 표현해서. 그럼 뭐가 행복이냐?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래요. 반대로 말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내년에 이제 올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제가 차별주의자가 되고 제가 프레이밍 당해서 그런 위치가 되는 사회가 한국도 도래하면 저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합니다. 수순이에요. 6개월 뒤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 알고 찍는 거예요, 유튜브를. 근데 저는 고통스럽냐? 행복해요. 왜? 여기에 내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좀 더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와 함께 같이 고통을 걸어가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의 열매들을, 소망의 열매들을 목도하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세상 프레임은 뭐예요? 일단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피해. 욜로. 그리고 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 여기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행복의 이게 다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생존력이 클 수 있어. 근데 그 생존력이 발생할 수 있는 너의 생존 근육이 붙을 수 있는 게 뭐냐? 고통이다. 여러분, 제가 어느 캠프 갔는데 어떤 청년이 손들고 질문해요. 이제 그분 가정사는 제가 모르지만 너무 심한 고통을 겪은 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통 훈련 받은 만큼 쓰십니다. 눈물 글썽글썽. 그게 맞거든요. 고통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고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북아시아에서 2020년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 직장인과 크리스천 평신도로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생존력이 뭐냐?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건 고통이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의 연륜과 경륜을 묻어나오는 말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혜죠, 지혜. 그 안에는 짐작하기 어려운 지혜와 해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왼쪽 책도 보고 오른쪽 책도 봤어요. 그죠? 어떻게 90년생들을 가질 수 있는 공시족과 판교족을 우리가 나눠서 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정리를 할게요. 문제가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세대보다 세계관이 먼저입니다. 다시요? 세대보다 세계관이 먼저예요. 세대는 이래, 너네들은 이래. 이게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만든 MBTI에 여러분들이 MBTI적으로 너는 E형이야, E형이야. 이게 감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심리학의 학설이 다 틀렸다? 그거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창설했던 주요 학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이트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에서는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는 구적이 있죠. 심리 테스트가 다 틀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대가 이래, 심리학 테스트로 너가 이래, 그리고 주위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정적 스테레오타입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원래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 쌓여있는 문화적 컨텐츠에 쌓여버린 게 뭐냐? 안정적인 게 제일이다. 그래서 내 기질은 이건데 속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보여주는 게 나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보여주고 고르게 해야죠. 최소한.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천국은 이제 해외여행 가면 여권 이거 심사할 때 가족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 서비스가 없어요. 개인이 확인받는데 개인이. 무조건 개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예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그건 우상입니다. 맞죠? 너무 근본주의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결혼 멘토는 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물며 제가 결혼을 하고 유부남 6년 차인데도 아내 사랑보다 예수 사랑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애는 아직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를 알 수 있냐? 테스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 신앙 패턴, 지금까지 고수해온 정통과 전통적 나의 신앙의 습관이 와해된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이 무너진다?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부터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 돼야 합니다. 우리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0년생은 이래, 우리는 이래, 좀 통용되는 통일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면 개인, 자유, 사유재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자본주의 이렇게 띄었던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걸 죄악시하잖아요. 기독교는 청빈 사상과 다른 겁니다. 청빈 사상은 유교 프레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복음주의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체제가 어떻게 축복받는 프로세스인지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90년생, 밀레니얼 세대들은 우리가 다 맞아 이게 아니라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우리도 교정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꼰대요? 아니야. 나는 청년들은 내가 지금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좀 살아보니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의 생각의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정받아야 됩니다. 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혼주의자 분들에게 찍은 영상이에요. 비혼과 성경적 독신은 다른 겁니다. 여하간 비혼은 난 지금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이래도 30살, 한 33살 되면 아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했더니 댓글 또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뭐죠? 그렇게 말하는 니도 바뀔 수 있잖아. 이제 게임이 되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리되면 여러분 분별이 빨리 돼요. 우리는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세대적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모 대학교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이 똑똑한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에선 공부 잘한다? 하버드 가면 다르거든. 하버드 가면 또 다르거든. 하버드 가면 MIT 천재가 또 다르거든. MIT에서 왕노를 했는데 인도의 시골 학교에서 미친 천재가 있거든. 잘난 놈은 많아요. 근데 우리 세대에서 진짜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의 겸손. 전제는 뭐죠? 복음. 우리는 언제 끝까지 저희가 60살, 70살, 100살 돼도 겸손해야 돼요. 왜요? 우린 끝까지 교정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용어로 뭡니까? 신학적 용어로 성화. 끝까지 바뀌어야 돼요. 끝없이 배우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뻔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끝없이 배운다는 게 뭡니까? 독서입니다. 경청입니다.
노숙자에게도 인생의 관록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 관점에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경청이 중요해요. 독서가 중요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스타트업 여러분 창업하셔야 돼요. 아, 나 자본 없는데? 창업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나옵니다. 정신을 창업하시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부터 독립해야 한다. 왜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았는지 나라, 국가와 주권 개념을 알아야 독립을 알 거 아닙니까? 백성의 정신부터 독립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부터 창업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 주류 미디어도 왼쪽 인사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화이트 리스트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족이 있단 말입니다. 판교족의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정신을 창업해야 된다.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저는 제도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모 방송국 어떤 PD랑 거기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 식사를 한번 갔는데 연대 나왔어? 서강대야. 고대 나왔어? 서로 막 얘기하다가 뒤늦게 오신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디 나오셨어요? 전 서울대요. 쏴! 소개팅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소개팅도 대기업 연봉별로 하는 거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제도권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노력하고 살았을걸요? 근데 사회가 나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그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300개 찍고 네이버 포스트 글 2000개 쓰는 겁니다. 대중이 선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얘 학교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괜찮네? 설득당해서 오신 거예요. 왜? 나는 정신을 창업해야만 사회에서 검증이 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왔으면 동문 때문에 빵빵한 강남의 다른 선배님 이거 건물 이거 한층 좀 빌려주십시오. 더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냐?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뭐냐면요. 남들이 뭐라고 한 간에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걸 주창하는 게 예술가예요. 헐리우드 배우가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본인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게 보수주의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모든 헐리우드 배우나 감독이 뭐 다 트럼프까죠. 그게 획일화된 전체주의예요. 그 예술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술은 뭐냐? 자연스럽게 한두 명은 보수주의를 아름답다 생각하는 예술가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 자신의 정신을 창업하십시오. 마지막. 믿음이 창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뭐죠? 지저스 프레임. 신본주의,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설계도와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음이 창업이란 말이 뭐냐? 순종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제하고 말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이 틀 안에서 하는 선택은 내 기준입니다. 내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가정하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내 지적 수준과 다른 설계도의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제가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제 꿈이 뭐라고요? 13년 동안 목사였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전하는 게 천직이에요. 근데 13년 전에 뭘 몰랐어요? 유튜브 플랫폼을 몰랐단 말입니다. 왜? 2009년에 아이폰이 한국에 그때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튜브를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인사이트가 대중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어떤 세대적인 거나 어떤 이런 모든 마케팅이나 하나님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입니다. 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저는 그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선택했잖아요. 신학생분들 성직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생각, 안정성, 내 합리성만 선택했다? 그러면 저는 이 나이 때 지금쯤이면 내일 주일 예배 준비하는 전도사님 아니면 어떤 뭐 스텝적인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꾸역꾸역 저 기질은 어떤 기질이냐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애가 아니고 저는 하기 싫어요 하고 계속 궁시렁대면서 순종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다 오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선택하고 이해가 안 돼도 선택하고 제가 왜 책을 읽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20 몇 살 나이에 출판사 러브콜도 받고 출판사 마케팅 러브콜도 받고 방송국 칼럼도 쓰고 무슨 어디 칼럼도 쓰고 그리고 뭐 네이버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뭐죠? 그 네이버 본사에서 글쓰기 강연 해달라고 하고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할 때 상대방이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왜? 이거 기회인데 왜 기회를 못 알아보지? 저는 속으로 그래요. 네가 뭘 하냐?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에 이 흐름이 있는데 네가 뭘 하냐? 의도적 바보 취급받고 거절하고 혼자 무릎 꿇고 우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창업입니다. 순종이 창업이에요. 내 아이디어 세계관에선 발생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해줘요. 아브라함 뭐죠? 야, 네 땅에서 나와라. 말이 이사지. 여러분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판교로 이사하거라. 테크노밸리 가까운 판교역 가까운 현대백화점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 63평 어느 곳을 예비해놓으라. 그럼 아멘 하지. 근데 미얀마 어디 땅으로 너가 비행기 싼 비행기 티켓 해서 아내랑 다 중고로 팔고 몸만 가거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근데 제가 말했죠. 불강력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 흐름을 압니다. 누가?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업가도 알아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힘이 뭔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통을 당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창업에 성공한 겁니다. 왜? 평소에 토요일에 뭐 하십니까? 친구랑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뭐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1단계 성공 끝난 겁니다. 왜? 책 읽는 사자를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책 읽는 사자 말을 듣고 싶어. 뭐가 필요하죠?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책 읽는 사자 유튜브나 컨텐츠를 봐야 돼. 터치의 실행력, 터치의 실천력. 그리고 가늠합니다. 갈까 말까? 1월인데 바쁜데 구정 준비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뭐 이거 되게 바쁜데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실천력이 겸비된 거야. 게으름과 내 고정적인 움직이기 싫어하는 인간 본연의 그걸 이길 수 있는 실천력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인 실천력의 동인이 뭐냐? 콘서트가 아니에요. 책입니다.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100으로 만들었는데 사탄은 여러분 10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까지 여기 왔어요. 실천력. 3시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책임사자가 독서 모임 토론하라니까 또 합니다. 이게 뭐냐? 큰 승리를 한 방에 주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마술지팡입니다. 그건 반복음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의 깃발에 꽂아야 하게 하십니다. 저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승리를 성공으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1단계 성공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창업에 성공한 거예요. 생각의 창업에 소득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공무원 되면 안 됩니까? 되시라는 거예요. 대신 창업가의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공무원 시험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 틀 안에서 안정만 이 프레임만 있고 눈빛에 또랑또랑이 점점 쇠퇴하고 이게 아니라 마모되고 변질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에 있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환멸감이 있어. 나 진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아니 실리콘밸리도 평균 3번 실패하는데. 선진국이 뭐냐? 실패해도 다음 시도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띄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래 이런 게 있지. 왜냐면요. 합리성 따지고 그리고 합리적 경제관 따지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제 체득적 지식이 증거입니다. 이 논지의 논거가 저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요즘에 교회를 많이 갔더니 아멘이십니까 할 뻔했네.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창업입니다. 창업하십시오. 여러분들 세계관과 다른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순종하는 게 창업입니다. 90년 세대를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받고 지저스 프레임으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예술가가 뭐냐면, 신미안이 뭐냐면 낯설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참 말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어이구 세상에,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 가시면 얼른 가십시오. 예, 얼른 가십시오. 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끝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대, 여러분 배우는 뭐죠? 자기 의의를 무대 위에서 드러내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자기의 실현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은 뭡니까?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왜 했지? 가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개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낯설게 보기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의지를 틀렸다고 하는 게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굴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은 다 알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무조건 다 도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도전? 생각의 도전, 실천의 도전.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동기만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30 세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세대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 사진은 이 사진. 여러분들이 항해의 키를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아, 또 아멘입니까? 이거 할 뻔했네. 다음 달 선정도서입니다. 최강의 영향력이라는 책인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만 나온 게 아니라 1위라고 나와 있는 구체성, 좋은 겁니다. 그리고 2018, 이거 글자가 깨지네. 뭐 선정, 또 뭐 하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 자기계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경행동학, 신경심리학인가?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프레임? 무신론, 유물론 프레임. 우리는 이제 이 책의 인사이트 가득한 걸 먹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너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조심히 가시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